안녕하세요. 봄꽃장 구경 좀 하셨어요? 예? 일산은 좀 추워서 이제 막 피크 같은데요. 오늘은 금융이론 384쪽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저당 대출 받았을 때 그걸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당 대출을 영어로 모기지론 그러는데, 모기지론 또는 그냥 론자를 생략하고 모기지라고 돼서 M자를 썼습니다. 이제 대출 받고 나서 대출 이후에 대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조정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대출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죠?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다 그러잖아요. 고정금리 저당 대출이다. 근데 조정 가능하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 이자율이다. 일단 금리라는 용어나 이자율이라는 용어나 같은 단어로 보시라. 그다음에 이제 변동 가능하다, 가변적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또는 매월, 매년이나 매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금을 합해서니까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은 따로 빼겠습니다. 이자만 지불하는 저당 대출 방식이 있다. 근데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갚아나갈 때 원금만 균등하게 하고 이자는 따로 내야 되겠죠. 이자 지불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저당 대출 방식이 있다. 그럼 이자하고 합하자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점감하는 저당 대출 방식입니다. 분할 상환이라는 말은 원금에다 쓰는 용어예요. 대출 받을 때는 목돈 받았잖아요. 그걸 갚을 때 쪼개서 갚는다 그래서 분할 상환이라고 그래요. 분할 상환은 원금에만 쓰는 용어다. 그다음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하는 저당 대출. 그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점점 많이 갚아나가는 점증, 분할 상환, 저당 대출. 그러면 원리금 입장에서 보면 원리금이 점점 줄어든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난다, 원리금은 균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원리금으로 표시하자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여기다 표시를 했을 때 시간이 흘러갈 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점점 줄어들고 점점 많아지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원금 균등일 때는 이자를 합하다 보면은 이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원리금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여기 2번, 3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전혀 안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은 만기까지 원금이 거치되는 방식이에요. 원금 거치 방식이다. 원금 거치 기간이라도 이자는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3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면 3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3년 동안에는 거치 기간이니까 이자만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지불하겠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고정금리부터 좀 봐보면 대출 시점에서
대출 시점을 오늘이라고 해봅시다. 오늘이 4월 13일인가요? 네, 4월 13일 시점에서 시장금리보다 대출금리는 더 높게 책정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가 2%인데 대출금리는 3%다. 그러면 1포인트 차이가 있죠? 저 1포인트 차이 가지고는 솔직히 은행들이 점포 임대료 내고, 은행도 점포 임대료 내야죠. 직원들 봉급 주고. 예. 그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일 때는 조금 높습니다. 뭐 3.5%다 이렇게 볼까요? 예. 그럴 때 이걸 이제 고정시키기로 했어요. 대출 기간 내내 고정시켜 놓기로 했다. 근데 대출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다. 1년 후에 보니까 시장 금리는 늘상 변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예. 시장의 속성, 시장이라는 애는 변동한다는 거죠. 하루가 멀다고 변동하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얘는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3.5%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얘는 대출 받을 때는 2%였는데 2% 시점 20%였었는데 지금 3%로 올랐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아까는 1.5포인트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0.5포인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 은행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다.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은 기분 좋죠? 요즘 시중금리 비싼데 지는 싸게 쓴 꼴이거든. 그래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대출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대출자가 불리하게 되더라. 이를 갖다가 대출자의 금리 위험, 같은 말로 이자율 위험이라고 돼요. 금리 위험, 같은 말로 이자율 위험이다. 다시 한번, 금리 위험이란 무슨 금리가 상승? 시장 금리가 상승해서 대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 금리 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시장 금리 상승 위험.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대출 받고 나서 몇 년 지났더니 이번에 시장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저금리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대출해 줄 때는 2%였었는데 요즘 1%대라고 합시다. 대출 금리는 3.5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기분 좋죠.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차입자가 불리하다. 근데 이 차입자 불리한 상태가 일시적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만약에 지속된다면 차입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비싼 고정금리 상품을 갚아불고 싶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려서 갚아요. 그걸 재융자를 통한 만기전 변제라고 합니다. 이 만기전 변제를 보통 이제 조기 상환이다, 빨리 갚은다, 또는 같은 말로 중도 상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빌려서 다시 갚았다, 빌려서 다시 갚는다는 걸 차환이라고 불러요. 차환.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환해 준다 그래요. 전번 거 갚아버리고 새로 빌려줄게요. 이걸 대환. 근데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환한다 그래서 빌려서 갚는다. 차환. 차환이나 대환이나 입장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는 이제 차환이 맞습니다. 빌려서 갚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샘말로 흔히 갈아탄다 그래요. 갈아탄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갈아탈까? 비싼 고정금리 상품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겠죠?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은 은행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비싼 금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낮은 금리로 갈아타 버리면 은행은 손실일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좀 복잡한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기 상환해 버리면 대출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걸 갖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대출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자의 중도 상환 위험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너무 돈을 빨리 갚아도 대출자한테는 별 이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무슨 위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위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위험. 다시 한번 이 금융편에 들어오면 용어들이 은행 입장에서 용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다.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위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위험 또는 중도상환 위험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은 이런 위험을 미리 피하기 위하여 대출자는 차입자 당신이 조기상환한다면 수수료를 부과하겠소.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겁니다. 수수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조기상환 수수료 또는 같은 말로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는데 학술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용어입니다만 굳어버렸어요. 페널티. 중도상환 한다면 페널티를 매기겠다. 근데 페널티를 번역을 할 때 수수료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인데 굳어버렸어요. 제대로 번역하자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계약을 어기고 너무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 같은 것도 그렇죠. 전세 2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이사 빠져나간대. 전세금 내놓으래.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다른 데다가 또 투자해버렸거든. 근데 6개월 만에 나간다고 전세금 다시 내놓으라 그러니 그것도 위약은 위약이죠. 그런 위약금이라 그래야 되는데 수수료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정금리 3.5%가 처음에 어떻게 정해졌느냐? 고정금리 3.5%를 정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의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율, 인플레이션율, 이션자가 너무 기니까 생략한 거야. 인플레이션 같은 말로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는 뭐 한 1.5% 정도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1%가 예상돼서 물가가 오른 것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지죠. 돈 빌려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그 돈이 다시 되돌아올 때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메꾸기 위하여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 위험 할증률입니다. 이것도 인플레 위험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이자를 더 받는 거. 다시 한번 위험을 메꾸기 위하여 이자를 조금 더 받으다.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면 5가지 대출 위험이에요. 대출 위험 5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자를 좀 더 받아야 돼. 벌써 2가지 위험 공부해서 5가지 중에서 벌써 2가지 위험, 금리 위험과 중도상환 위험을 공부했다. 이것 말고도 위험이 또 있어요. 조금씩 공부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합했더니 3.5%다 이거. 그렇게 해서 구성한 거다. 자, 이번엔 변동금리로 가겠습니다. 대출 시점은 똑같아요. 대출 시점은 똑같아. 오늘이 4월 13일 날. 만약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시장금리보다 대출금리는 더 높게 정해집니다. 시장금리 아까 연 2%라고 그랬죠? 연 2%. 고정금리에서도 연 2% 시장금리. 근데 이게 변동 조건부란 말이에요. 변동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에서는 연 3%로 빌려주더라. 고정금리보다는 싸지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좀 금리가 낮아요. 요즘 빌려주고 있는 게 요즘 그 안심 적격 대출 있죠. 좀 시중에서 떠들썩했던 게 2.65%짜리입니다. 2.65%짜리. 변동금리 조건으로 이렇게. 아니, 고정금리로 조건했죠. 고정금리로 했는데 변동금리로 하면 조금 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낮게 설정한 거였어요. 그럴 때 변동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대출 기준금리. 대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있어요.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돼 있다.
근데 이제 이 기준, 대출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가끔 보는 기준금리가 또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 이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거기서 정책기준금리를 정해요. 다시 한번 정책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건 대출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 우리 시중은행들을 뭐라 불러요? 상업은행이라 불러요. 이 상업은행이 한때는 고유명사가 있었습니다만 잘못되게 고유명사를 쓰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 상업은행 고유명사가 아니라 장산은행이기 때문에 보통명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만약 2%고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3% 올려버리면 여기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금리를 무슨 금리라고 하면 정책기준금리라 불러요. 정책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여기서 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할인율이라 불러요. 할인율, 재할인율 그럽니다. 내가 국채를 갖고 있어.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국채를 내다 팝니다. 국채를 내다 팔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할인율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돈이 부족하면 또 국채를 내다 팝니다.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재할인율 그럽니다. 할인율, 재할인율, 정책기준금리, 대출기준금리. 여기서 이제 대출기준금리인데 대출기준금리를 그동안 제일 많이 써왔던 것이 CD, 유통수익률을 많이 써왔어요. CD금리 또는 CD 유통수익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CD란 말이 뭐냐? 몰라도 돼. 영어만 나오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영어 나왔잖아. 변동금리. CD가 뭐래요? 몰라도 돼. 그걸 많이 써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좀 있더라.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해 놓은 게 코픽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F자가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영어로는 펀드입니다. 펀드. 펀드. 작은 돈들이 모여서 거액의 자금이 되는 걸 펀드라 불러요. 작은 돈들, 소액들이 모여서 거액의 자금 집합체를 펀드라 부릅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예금 받고 못 받고 해서 거액의 자금이 모여질 거 아닙니까? 그걸 펀드라 해요. 그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 코스트가 비용. 그 다음에 IX는 이제 지수. 그걸 수치로 이제 표시하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CD 금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게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개발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은행들이 CD 금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애들은 저희들은 일종의 시장 금리예요. 일종의 시장 금리더라. 시장 금리 한 종류더라 이거예요. 시장 금리 한 종류입니다. 왜? CD 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결정돼요. 그다음에 코픽스라는 것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리들을 평균 낸 거예요. 평균치. 다시 한번 코픽스가 뭐라고? 여러 가지 금리들을 평균 낸 거다. CD에만 치중하지 않고. 일종의 시장 금리다. 그러면 요건 늘상 변동할까 안 변동할까? CD 금리나 코픽스는 늘상 변동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차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지수로 만들어놨어요. 신용 지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등급에서부터 10등급으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10등급짜리한테는 절대 대출해 줄 리가 없겠죠. 완전히 신용이 빵점. 신불자라 그러죠. 우리가 신용불량자, 신불자. 그래서 보통 대출 받으려면 자기의 신용 등급이 4등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1금융권에서 다뤄줘요.
근데 5등급, 6등급 돼버리면 제1금융권에서 쳐다보질 않아. 고객한테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제1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야 돼. 그럼 대신 이자가 비싸겠죠?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관계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해질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1.5%짜리다. 1.5 그다음에 요거 요거 1.5 할까요? 그래서 둘이 정해진 게 3%가 정해졌다라. 그냥 신용 등급이 아주 좋아. 1등급이라면 이제 이게 아주 저렴하겠죠. 그럼 우대 금리를 적용했다 그래요. 1등급이어서 신용 상태가 좋으면 이게 아주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빼주겠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1.5인데 당신한테는 뭐 0.5를 빼서 1.0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라 그래서 우대 금리를 적용했다 그래요. 자, 근데 대출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출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대출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다고 합시다. 1년 후에 보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 아까 2%대일 때 빌려줬죠? 그럴 때 대출 금리가 아까 3.3이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자 그랬죠? 같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전히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3%대로 올라갔을 때 여기는 그대로 같이 올라가서 4%를 유지한다면 1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그대로 1포인트 차이를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서 올렸을까? 가상금리를 조정해서 올렸을까?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상승하니까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더라.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을까? 가상금리를 상승시켜서 상승시켰을까? 네. 그래서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게 일종의 시장금리라 그랬잖아요. 시장금리가 변동하니까 이게 변동하는 거예요. 네. 연동은 연동이래.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인 걸 연동이라고 그래. 연동은 연동인데 문제는 이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럴 때 매월 조정하느냐, 매 3개월마다 조정하느냐, 매 6개월마다 조정하느냐, 뭐 이런 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매 12개월마다 조정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3개월짜리 조정 주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통장을 한번 봐봐. 지난 몇 년 동안 통장을 쭉 보면 매달 똑같은 돈이 빠져나가. 3개월은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 3개월 동안 똑같이 빠져나가다가 이번 달부터는 5천 원 더 나가네.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 3개월은 똑같다가 또 3개월 똑같다가 3개월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져. 3개월 조정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금리 위험이 생겼는가 좀 봐봐. 대출자는 왜 금리 위험이 생겼을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못 올려 먹으니까 그랬죠? 그러면 조정주의가 길면 길수록 대출자의 금리 위험이 크다 작다? 조정주의가 길다라는 것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대출금리를 빨리빨리 못 올려먹는다는 소리야. 근데 조정주의가 짧다 이 말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빨리빨리 그때그때 빨리빨리 올려먹는다. 조정주의가 짧다 그래요. 그러면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 위험은 크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이렇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금리 위험이 작고 그러면 그 위험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빨리빨리 올려 먹으니까
대출자는 받지만 차입자는 그 금리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위험정가라고 불러. 남에게 떠넘기는 거. 다시 한번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금리 위험이 작아졌는데 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겼다? 차입자에게 떠넘겨서 차입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계약이란 말만 나오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정가라고 해요. 위험정가 또는 같은 말로 위험을 남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전이라고도 합니다. 옮길 전자 시집갈 가짜야. 옮길 전자 시집갈 가짜. 그래서 전이 또는 전가 뭐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전이다 또는 전가다. 그래서 남에게 떠넘긴다. 이것도 계약이죠. 대출 계약이죠.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했느냐, 변동금리로 대출 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저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다음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 방법이 참 많아요. 방금 공부하는 위험 정가, 위험 회피, 위험 통제, 리스크 컨트롤, 위험 통제, 또는 뭐 위험 회피, 위험 제거, 위험 보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끔 구성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메꿔줄 뿐 체계적 위험 못 피하니까 그대로 체계적 위험 보유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자,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위험 정가,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위험 통제 이런 다양한 것을 딱 5개 나열을 해놓고 다음 무슨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란 말만 나오면 뭐라고요? 위험 정가를 찍어야 돼. 예.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위험 정가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계약은 변동금리 대출 계약, 변동금리 조건부 대출 계약은 저당 대출 계약은 바로 금리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죠. 대출자의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더라 이거. 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고정금리에서 출제되는 것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위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위험. 이것만 시험 나올 만한 거 이것밖에 없고, 변동금리에서 출제될 만한 것은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상금리를 조정하느냐 기준금리를 조정하느냐.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기준금리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더라.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위험이 작아진다. 그 정도 표현만 시험 준비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385쪽에 보면 385쪽에 고정금리인데 첫 번째 줄에 고정금리는 장점이 니은번에 보면 딱 금리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한번 대출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업무가 좀 번잡함을 피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단점은 두 번째 줄에 금리 위험이 나와요. 금리 위험. 어쩔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든.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금리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는 금리 위험을 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번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그랬어요. 기억번은 상승하면, 니은번은 하락하면 무슨 위험? 조기상환 위험. 같은 말로 중도상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는 저 뒤에 가서 써져 있는데 389로 갑니다. 389에 가면 변동금리의 두 번째 줄,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특정 금리에 연동하여, 연동이랑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자, 이때 특정 금리가 뭘까? 특정 금리를 CD 금리로 쓰거나 또는 코픽스라 그랬죠. CD 금리 또는 코픽스, 그게 바로 특정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CD 금리니까 CD 금리에 연동하여 변하는 저당 대출 방법이다.
디귿번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왜 고정금리가 보다 낮을까? 올려먹을 수 있으니까. 미래 올려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올려먹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금리 변동 위험이란 말 나왔어요.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조정주의가 짧을수록이란 말에 밑줄 그었어요. 금리 변동 위험을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위험이 작아진다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위험이 작아진다.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그 표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 금리 상환 그랬나요? 오타가 났어. 상환, 환자가 틀렸어. 환이 아니라 한입니다. 상승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상한, 상한에 걸렸다. 상승 한도. 영어로는 캡이라고 돼 있나요? 캡. 캡이 뭐죠? 모자란 말이에요. 모자. 모자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내 몸뚱어리에서 내가 모자를 썼다. 지금 내 몸에 가장 높은 데가 모자지요? 내 모자보다 높지 않으니까 모자가 가장 높더라. 그래서 캡 그럽니다. 밑바닥은 이제 플로어라 그러는데, 시장금리, 변동대출금리, 변동조건부 대출금리입니다. 변동조건부 대출금리다. 뭐 1.5%를 기준으로 해볼까? 1.5%보다 더 변동할 수도 있고 막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기간 내볼까요? 만약에 시장금리가 막 폭등을 해. 시장금리가 막 폭등을 합니다. 언제 그랬냐? 우리나라가 IMF 때. IMF 때 시장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대출금리 올렸어. 경제가 불안할 때 막 금리가 막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돈 빌린 사람들은, 변동금리 조건으로 돈 빌린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한 5년 전에 내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어. 근데 요즘 대출금리가 폭등을 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 돼,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라고 상한을 거는 거야. 상승 한도를 걸어. 금리 상한을 걸었다. 캡을 걸었어. 캡.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또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막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받는다.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은행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더 이상 받지 마라고 법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을 설정하는 목적은, 누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차입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차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상한을 설정하더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처음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저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제로금리, 일본이 여기가 거의 제로금리였어요. 0.4, 0.6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대, 일본은 얘가 1%대.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제로금리 시대는 여기를 주로 하고 이야기했던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1%대예요. 일본 20년째 그럽니다. 지금 장기 복합 불황. 한국 경제가 마치 일본 경제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무너졌어. 근데 너무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안 무너지겠죠? 앞에 먼저 간 놈 있잖아. 근데 지금 묘하게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안 따라가면 될 거 아니요? 그죠? 이제 안 따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따라가게끔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거야. 인위적 조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이걸 너무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인구 구조 변화를 일본식으로 따라가지 말자. 일본식으로 따라가면 국가 망한다. 일본은 그래도 구조가 워낙 튼튼한 나라라 잘 안 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쉽게 망할 수가 있어요. 더 위험 요소가 많은데 우리보다 한 20년이 빨라 일본이. 우리가 20년 전에 일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이 문제. 네. 근데 다시 장가 갈 수도 없고 이거 걱정스러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금리가 지속될 건데 우리나라가 9%대 한번 걸었던 적이 있고 만약에 이제 1%대 건다 그래 볼까? 1%대. 그러면 1% 이하로 안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보호죠. 은행은 더 낮게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낮게 받지 마라 그러네. 이 정도는 꼭 받으라 그러네. 그러면 이것은 하한을 설정한 거야. 영어로는 이제 플로어라고 그러죠. 밑바닥 플로어를 설정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누구 보호 목적? 대출자를 은행을 보호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한이 됐든지 하한이 됐든지 간에 고정금리에서 쓰는 용어야 변동금리에서 쓰는 용어야? 이건 변동금리에서 쓰는 용어지 고정금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서 쓰는 용어다. 자, 그 정도면 됐고 거기다가 미음번에다가 차입자는 하고 나왔나요? 미음번 차입자는 바로 밑에 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차입자 보호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박스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기준금리는 정책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A번만 알고 있으면 돼. A번에 보면은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율 그렇게 나왔나요?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율. 그 양도성 예금증서를 영어로 CD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코픽스이다. 이 두 개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BCD는 안 읽어도 돼요. BCD는 안 읽어도 된다. 몰라도 돼요. 그래도 꼭 알고 싶으면 읽으다가 신경질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읽으신 분들은 조금 정신 상태가 불안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갑니다. 니은번에서 가상금리인데 가상금리는 주로 두 번째 줄 보면 차입자의 취업상태 불안정 이런 말 나왔나요?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차입자의 취업상태 불안정하고 그 밑에 차입자의 연체실적입니다. 차입자의 연체실적. 이 두 개가 차입자의 신용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앞에 것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종류도 안 읽으시면 됩니다. 종류도 공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격 수준이라 근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책을 번역하신 그 대학 교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안 쓰고 있고 당신이 책 잘못 번역했다. 그래서 제가 개정판을 내면 고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출제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의 상한도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 4번에서는 1번 원금 만기 상환 방식 그랬나요? 이것이나 3번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1번이나 3번이나 거의 같은 말이고 조금 순서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계단식 나왔나요? 자, 계단식은 요거다고 요거 두 개 짬뽕해 놓은 거예요. 이 2번하고 3번을 융합을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만든 게 동그라미 4번 계단식이라는 겁니다. 계단식 상환 방식이다.
융합해 놓은 게 계단식 상환 방식.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계단식 상환 방식 하면 일종의 점증 방식이에요. 우리 책에는 두 번째 줄에 체증이라고 나오는데 체증이나 점증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 상황 그런 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85쪽. 우리 책에는 지금 385쪽에 보면 이게 먼저 나오죠. 원리금 균등이 먼저 나오잖아. 그건 책을 쓸지는 모르시는 분이 책을 쓰니까 한 거야. 순서는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이 그 다음에 와야 돼. 그리고 이 순서는 꼭 지켜져야 됩니다. 아시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 원금 균등 방식부터 봐보겠어요. 기간을 여기다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금 몇 원이라고 표시하면 원금도 표시할 수 있고 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원금입니다. 원금을 이렇게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간다. 원금을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는 이렇게 지불되더라. 자, 이자는 처음에는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자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잔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는 원금이다. 여기서부터까지는 이자다. 이거 다 합하면 이 점은 두 개 다 합해서 이 점은 원리금이 되겠죠. 그런데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원리금이 점감하더라. 이거. 여러분들 점감이나 체감이나 같은 말이에요. 점감, 체감 같은 말이에요. 점점 점자, 점점 체자 뜻이 같아요. 그러면 체감 같은 말로 점감, 그러면 체증 같은 말로 점증 그렇게 해도 돼요. 같은 말이다. 자, 이럴 때 매년으로 할게요. 매월이 아니라 매년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원금은 어떻게 계산했을까? 원금은 상환한다 그래요. 원금 상환액을 구하라. 그것은 대출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는데 매년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상환 기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20년짜리 대출 받았다. 여기가 20년이 만기야. 상환 만기. 그러면 횟수가 매년 나눈다면 20번 나눠서 내겠죠. 대출액 2억 대출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매년 1,000만 원씩이네. 매년 1,000만 원씩 돈을 갚아 나갈 거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원금은 상환한다 그러고 이자는 상환한단 말을 안 써요. 원금은 상환한다, 이자는 지불한다 그래요. 원금은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준다. 되돌려준다는 걸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환이 아니라 분할 상환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년 원금 분할 상환, 매년 이자 지불액 그래요. 근데 용어가 기니까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말로 많이 합니다. 매년 말 미상환 잔금 있겠죠? 또는 미상환 원금이라고 하셔도 좋고 곱하기 이자율인데 우리 시험은 고정금리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럴 때 고정금리가 아까 만약에 연 4%짜리라고 할까요? 근데 매년 잔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점점 줄어드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매년 갚아나가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정금리를 곱하면 이것도 매년 줄어드는 성격을 갖고 있겠죠? 매년 점점 줄어들더라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첫 해것만 물어봤어요. 이때 첫 해 대출 받고 나서 1년 요것만 출제했습니다. 요것만 계산 문제로.
물론 2년 차 갔을 때는 얼마냐, 3년 차 갔을 때는 얼마냐,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1년 차만 딱 물어봤어요. 착한 출제요인이죠. 3년 차 가서 얼마냐 그러면 조금 덜 착한 출제요인이 돼요. 풀 수는 있어, 쉬워요. 그래도 1년 차만 물어봤는데, 그러면 1년 차일 때는 대출해가고 일치한다. 이게 2억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4%면 800만 원이잖아. 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 왔고 얘가 1800만 원이 오는 거야. 왜 이게 800이니까, 이 사이가 800이니까 얘가 1000이고, 첫 해만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월 리금이 나오겠죠. 매년 월 리금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돼요. 더하면. 다시 한번, 첫 회에서는 미상환 잔금이 대출액과 일치한다. 다시 한번, 첫 회에서는 미상환 잔금과 대출액이 일치합니다.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으니까. 자,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깔자 이겁니다.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려고 어떤 가정을 까는데, 대출액은 2억 원씩 대출받았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은 20년짜리 대출받아서 좀 더 동일하게, 이것도 20년짜리 대출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인데 모두 연 4%짜리로 대출받았다, 동일하다. 가정을 깔자 이거예요. 단지 갚는 방식만 다르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원리금 균등, 매년 원금과 이자가 균등하게 분할 상환되는 저당 대출 방식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그 금액을 구하시오. 근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지웠어요. 원리금 균등액을 구하라. 그럴 때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써요. 다시 한번, 이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쓰는 용어야. 원금 균등 그러면 틀려. 저당 상수란 용어만 나오면 원리금 균등이다.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실 필요 없어요. 이 공식은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숫자만 줍니다. 숫자만. 예를 들어서 연 7%짜리 그럴까? 7%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보다는 커야 돼. 왜? 이자만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 원금도 지불하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당 상수는 언제나 이자율보다 큽니다. 그런데 대출 2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만 원이네. 1,400만 원. 누가 더 커? 첫 해는 1,800만 원, 1,400만 원. 누가 더 커? 처음에는. 이따 한번 비교를 할 건데, 원리금 균등, 이건 원금 균등이란 말이에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처음에는 누가 더 많다고요? 원금 균등 방식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첫 해는 이자가 같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자가 같아. 여의도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이자가 800만 원이죠. 여의도 처음에는 이자가 800만 원이에요. 이자는 같아. 원금 차이야.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봤더니 이자는 처음에 같아. 800만 원이라니까. 여기 이자가 800만 원 똑같아. 근데 원금이 너무 적은 거야. 원금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원금이 많아지겠죠.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20년이라면 약 3분의 2 기간, 3분의 2 기간이 흐르면, 그럼 얼마죠? 한 14년 정도 되나요? 대충 한 14년 정도 경과가 되면 원금은 얼마 갚았냐 그랬더니 2분의 1 갚았고 약 2분의 1이 남았어요. 다시 한번, 기간은 3분의 2가 경과됐는데 원금은 절반 갚았고 약 절반 덜 갚았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간이 3분의 2 기간이 경과되면 원금은 약 절반 갚는다. 무슨 대출 방식? 원리금 균등 대출 방식에서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으로 가겠습니다. 체증식은 언제나 비교할 때 원리금 균등하고 비교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하고. 그래서 아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언제나 기준 역할이죠. 2번. 요 2번이 원리금 균등 저당 대출 방식이죠. 여기 항상 기준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제 체증식은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에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만기 20년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적지요 좀. 적게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요 부분만큼 덜 받았어요. 그렇죠? 요 삼각형만큼 덜 받았단 말이에요. 한 이게 4년 차랄까? 그러면은 미래 가서 이 삼각형을 미래 가서 받을 때는 이자가 달라붙어서 훨씬 커져 버려요. 아시죠? 다시 한번 둘 다 원금은 똑같아. 둘 다 원금은 똑같은데 요 면적보다 이 면적이 훨씬 크잖아요. 이자 때문에 그래. 이자가 발생. 그래서 처음에 적게 갚으면 나중에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을 이제 비교하는 게 시험 잘 나오는데 대출 초기에 하고 나옵니다. 약 4년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약 4년? 대출 초기에 이자 발생이 제일 많은 거. 이자 발생 누계. 또 이자 발생액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원금 균등이다. 원리금 균등이다. 또는 원리금 점증 방식이다. 점증 방식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초기에 그래요. 그다음 이제 대출 초기에 원금 이자가 원금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이자가 예? 원금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초기에 이자는 똑같죠. 원금이 많다가 적어지는 게 이자 아닙니까? 이자만 아까 초기에 800만 원 똑같았잖아요. 이자 800만 원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누계 한 3년 4년 조금만 지나가도 초기란 말 필요 없어요. 이건 언제라도 이자 발생 누계액은 언제나 누가 더 많아요? 에? 점증이 많죠. 이자가 많이 나오지. 에? 이자가 많이 나. 이제 여기 4% 들어가 있다니까 이 속에 4%가 들어가 있잖아. 예? 이자는 똑같아. 4%짜리 똑같은 거 이자율은 똑같이 4%짜리 쓰자 그랬잖아요. 그죠? 400만 800만 똑같아. 문제는 원금 차이야. 원금 차이인데 원금을 많이 갚아 버리는 것들은 봐봐요. 이건 원금 차이잖아요. 이게 둘이 비교할 때는 원금 차이란 말이에요. 원금을 워낙 많이 갚았어. 이 삼각형이 자꾸 이 삼각형이 커. 이걸 플러스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해서 미리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빼줘. 왜? 이자를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금을 미리 받았으니 이자가 발생 안 해. 근데 체증식은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자가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자 발생 누계액의 차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똑같이 2억 대출 받았는데 요 면적은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요것은 2억 한 7천밖에 안 돼. 똑같이 2억 대출 받았는데 이건 이자가 많이 발생해. 원리금 이자가 많이 발생해. 근데 원금 균등은 이자가 적게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이자 발생 누계액이란 말만 나오면 이자란 말만 나오면 누가 제일 많이 발생해? 점증 방식이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마. 이건 외우지 말고 요 둘이만 잘해란 말이야. 이자란 말만 나오면 누가 많이 발생해? 원리금 균등 방식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원금을 누가 많이 갚았냐? 원금 상환 누계. 원금을 누가 많이 갚았냐 그러면 언제나 원금 균등 방식이 많이 갚아요. 아시겠죠? 요 둘이만 잘 외우란 말이에요. 둘이만. 그다음에 점증은 그냥 따라오면 돼. 여기는 언제나 가운데 들어오고요. 원리금 방식은. 그다음에 이제 대출 초기 해볼까요? 대출 초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은 누가 더 많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더 많아요.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많다. 그다음에 원리금, 그다음에 점증은 그냥 따라오면 돼요. 초기란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근데 전체 기간입니다. 이제 전체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지불 누가 더 많냐? 그러면 지불 뒤집어져. 아시겠죠? 전체 기간 동안에는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 때문에. 아시겠죠? 전체 기간이라는 말하고 초기하고는 조금 구분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물어볼 때는 언제나 가운데가 원리금이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잔금이 남아 있는 크기입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 크기는 언제나 원금을 제일 많이 갚았으니 잔금이 제일 적겠죠. 그래서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것은 원금 균등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출제한 기출 문제를 보면 잔금을 갖고 출제했던 문제 중에 잔금 여기다 이제 잔금을 썼어요. 미상환 잔금이다. 또 만기 20년 만기에 가서는 잔금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왜? 원금을 갚으니까 잔금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얘가 딱 이제 대출액이란 말이에요. 대출액 2억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직선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직선. 이 직선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1,000만 원씩 갚아 나가죠. 원금을 1,000만 원씩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1억 6천, 1억 5천, 1,000만 원씩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데 직선으로 줄어들어요. 일정하게 균등하게 갚으니까. 다시 한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하게 갚아 나가니까 남아 있는 잔금도 균등하게 줄어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방식은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가 부르게 또 배가 부르가더라 이거. 그러면 요게 원금 균등, 이게 원리금 균등, 이게 원리금 점증 방식이란 말. 그러면 아무 때라도 쳐다봐. 이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12년 차 됐을 때 쳐다봤더니 잔금이 제일 적죠. 그다음에 잔금이 조금 많아. 잔금이 제일 많은 게 점증 방식이다. 직선에가 포인트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직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무슨 방식이냐고 물어봤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